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동서해 로켓 발사장에서 변화가 감지돼서 한미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의 의도를 정밀 분석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핵 사용 억제가 우선이라며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변화된 부분이 좀 감지됐다는 것. 미국 민간 위상 사진을 좀 분석해봤더니 로켓 발사장에 변화가 있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들은 이제 위성 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상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이라 봐도 뭐 무방합니다. 이제 두 군데가 있죠. 동해 쪽에 있는 것이 무스탄리라고 우리는 이제 무스탄리 예, 예. 발사장이라 부르고 서해 쪽에는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동창리죠. 동창리. 이제 두 군데인데 뭐 최근에는 서해 쪽을 많이 활용을 더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곳에서의 움직임이 감지됐다라는 것은 북한이 위성을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종의 징후로 조금 더 관찰을 해야겠습니다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역시 작년 1월 8차 당대회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북한의 최소한 5년간의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국방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적으로 개발해야 할 무기체계 중에 하나가 군사 정찰 위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도 나름대로 군사 정찰 위성이다라고 발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우기 위한 이 미사일, 로켓 기술과 대륙간 탄도 ICBM과의 기술은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근데 아직은 확실히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것을 명분 삼아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서해 위성 발사장의 경우에 이동식 건물 외벽에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하는 건 그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기존과 다르게 뭘 준비하고 있다 정도는 네.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되고요. 벽을 없앤 것은 필요한 물품들의 이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의 예상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포착이 됐으니까 앞으로 네. 어떻게 계속 갈 것인가는 중요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 3월에 그 서해 위성 발사장 동창리를 가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현장 지도를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그렇게 감지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걸 보면 그 일환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그런 정황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해는 그렇고 동해 말씀해주신 무수리단 그쪽 인근에는 주택이 뭐 한 70여 채가 건설됐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와 동해의 양쪽에 뭐 위성 발사장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는데 이 동해 동창리 쪽은 그렇게 많이 활용을 최근에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위성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그 대규모 주택 63채와 들어선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위성 발사장, 로켓 발사장 인근에는 주택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 이게 시험 발사장이기 때문에 시험 발사를 하다가 뭐 실패할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안전 구역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인근에 이런 주택이 들어섰다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만 이쪽 동쪽의 위성 발사장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 저기는 서해거든요. 서해의 네. 그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 가서 직접 지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해 쪽 그 발사장에 좀 더 힘을 실는 뭐 이유가 혹시 글쎄 있나요? 그거에 좀 이것도 일종의 추정인데 우리로서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쪽과 서쪽에 있을 때 보통 북한이 이런 위성 발사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쏠 때 동쪽으로 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동쪽으로 쏘는 거는 보통 그래서 동해에 있죠. 우리 미사일 발사장도 그러면 해안 쪽에 있는 게 맞는데 그 동쪽에서 쏴야 혹시라도 실패했을 경우에는 바다에 떨어지는데요. 네. 서해에서 쏘면은 이게 북한을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데 다시 말하면 그만큼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북핵 위기 대응 특위가 열렸습니다. 일단
이 특위가 어떤 기구라고 봐야겠습니까? 현재로서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위협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2017년과의 그 위기를 비교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2017년보다는 더 위급한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2017년에 북한이 했던 것은 주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11월 29일 그들이 말하는 화성 15 ICBM을 발사를 하고 그 핵 무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완성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상 그 ICBM 능력은 아직까지 북한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근데 특히 뭐 시험이 다 되고 갖췄다 하더라도 워낙 미국이 훨씬 더 핵 능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ICBM 한 발을 미국 본토를 향해 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자살 공격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훨씬 강력한 미사일로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3 같은 경우에는 그 반데스버그 캘리포니아 기지에서 한 30여 분이면 평양을 타격하는데요. 이게 다탄두탄입니다. 한 발이면 평양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체계죠. 근데 반면에 북한이 9월 25일부터 사실은 올해 초부터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이것은 전술핵 저위력 핵무기거든요. 그리고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12개고 순항미사일 2개를 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발도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9월 달에 통과시킨 그들의 이제 핵 법령까지 종합해서 보면은 이것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기 사용의 문턱을 굉장히 낮췄다라는 네.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위협의 차원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TF를 구성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역시도 이제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대응 전략을 바꿀 때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억제를 언급을 한 것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두 번째로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거, 이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우리 이종섭 장관의 그 기본적인 인식과 대응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강화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차원이 다른 형태의 그런 위협이 부과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북한의 핵의 실제 사용을 억제하고 혹시라도 사용했을 때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네. 분명하죠.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이 비중이 이 뒤로 움직이는 것은 맞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할 일은 확실히 좀 구분이 돼야 되죠. 구분이 됐는데 예. 지금 국방부가 할 일이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고요. 이 뭐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다른 네. 그런 위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종석 장관이 말한 게 정확한 게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삼축 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뭐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원래 기본적으로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비핵 국가한테 가진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확장 억제고 네. 거기에 이제 핵 우산이라 해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거기에서 대응해주는 그런 조치까지 있죠. 근데 이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북한의 위협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화되고 실제화되고 사용 가능성이 실제 있는 그런 위협들이 부과되니까 이 확장 억제를 훨씬 더 제도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확장 억제라는 것이 일종의 공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미국이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만 안 지켜도 이것이 뭐 제도화되거나 어떤 조약에 의해서 강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다라는 공약이다. 것이죠. 그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이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한국을 방어하게 돼 있죠. 물론 네.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할 만한 중요한 게 있는 게 그게 주한미군 28,500명이 여기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어쨌든 뭐 사실상 자동적으로 네. 미국이 개입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그건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확장억제전략위원회 EDSCG라는 게 이제 차관급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5년 만에 열린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협의체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확장 억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형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한국형 핵 공유도 나오고 나토형 핵 공유도 나오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국내법에 의해서 미국의 핵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에게 유일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를 비롯해서 어떤 동맹국도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 결정 과정을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직면한 위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결정 과정들을 미국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확장 억제를 발전시키고 말씀드린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 예. 것이죠. 또 하나 언급한 것이 한국형 삼축 체계 강화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요? 한국형 삼축 체계는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제약 요인이고, 근데 그럼에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축 체제는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네. 크게 세 가지인데, 흔히들 이제 선제 타격이라고 불리는 킬 체인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선제 타격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게 텔이라고 해서 이동형 발사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 쏠려는 미사일이 핵미사일인지 아니면 재래식 탄두를 갖고 있는 미사일인지 그것도 확인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만약 한 발 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원점을 타격해서 북한이 두 번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네. KAMD라 해서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근데 북한이 이것을 계속 깨기 위해서 회피 기동이 가능한, 예를 들어 뭐 KN-23 같은 걸 실전 배치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MD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미국과 일본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마치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편입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연동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자산들, 감시, 정찰, 요격 자산들을 필요한 만큼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쓰자는 거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레이더 하나보다는 두 개, 정찰 위성 하나보다는 두 개가 있을수록 우리로서는 탐지 능력이 훨씬 강화되고 또 요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KMPR이라서 대량 응징 보복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 미사일을 쐈다면 우리가 자체 능력을 갖고도 북한의 그런 지휘부를 비롯해서 거기에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우리 핵이 없음에도 그런 능력을 갖춘다라는 것은 뭐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사실 미국이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법적인 상황을 들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TF까지 꾸려서 이런 것들을 움직임을 논의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뭐 민간 차원에서 저도 뭐 미국 사람들 이쪽 전문가랑 관료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이 억제의 방향과 우리가 생각하는 억제의 방향이 차이가 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으로 이미 충분히 북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이쪽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문제 제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28,500명의 주한 미군이 있고, 그리고 매년 하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SCM을 통해서 네. 확장 억제 공약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데 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하지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전술핵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술핵으로 혹시라도 사용했을 경우에 미국이 거기에 즉각 대응할 만한 그런 전술핵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지금은 괌에 B1B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시 배치가 아니거든요. 한국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예. 만약에 그 괌에 없다면 미 본토에서 날려오면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이 사정거리 있어야 북한에 대한 대응이 되는데 항상 이쪽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의 도가 심각하니까 달라졌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B1B 괌 전개 관련한 화면이 좀 나가고 있는데, 한미 연합 공중 훈련 31일부터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좀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잠식시킬 수 있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연합훈련, 특히 공군 연합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뭔가 도발을 했을, 아니면 징후가 보였을 때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 공군 전력은 한국군만으로 해도 그 절대 이렇게 한국군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문제가 많았다는 걸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B1B가 이번에 참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에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압박,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B1B가 동원이 됐었죠. 그래서 NL 이 북방 한계선 공해로 넘어가서 북한 쪽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B1B가 날라오면 이게 레이더를 보이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는 큰 그런 것이고 당연히 공중 훈련을 통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억제도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혹시라도 오판해서 자신들이 핵을 쓸 경우에는 강력한 응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당대회 이후인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 선거전인 11월 7일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한 것은 제기를 했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시는지요? 근데 조금 얘기가 마치 미국 중간 선거를 노려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전달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정원의 발표도 이제 그 시기 내에 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뭐냐면 건가요? 31일부터 4일까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한미 공중 연합 훈련이 예. 있거든요. 이게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불렸는데 이름을 다시 갖고 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 네. 가장 강력한 한미의 억제 능력이 발휘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 기간 중에 과연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는 초고공황도의 도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저는 훨씬 더 기준을 낮춰서 북한이 과연 미사일 도발이라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항공모함 전단이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 북한이 최초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북한은 보통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못하는 게 있죠. 억제 능력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이 공중훈련인데 만약에 했다면 북한은 그만큼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위협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핵실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러시아 상황 하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핵 훈련을 실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연례적인 거라고는 하는데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많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걱정한 시청자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했던 그 훈련 내용이 어떤 겁니까? 러시아가 매년 이렇게 자신들의 핵 계획에 따른 핵 작전 계획에 따른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훈련을 하죠. 그렇지만 이번에 보여준 것은 이것을 자세하게 훨씬 더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뭐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핵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 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북한한테 아주 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특히 핵을 사용한다라는 것 가능성을 굉장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뭐 어떤 이유든지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푸틴이 계속해서 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문턱을 낮추는 발언을 하니까 거기에 동승해서 북한도 그것을 이게 선제 공격 개념이지 않습니까? 선제로 핵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북한은 정말 이게 특수한 이른바 로그 스테이트이 돼버리는데 이것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의 상임 이사국이자 NPT가 규정한 5대 핵 보유국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북한의 주장이 훨씬 더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거기서 이 푸틴이 말하고 있는 이 핵 사용의 가능성은 한반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에게 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 잘못된 신호 있고 또 북한이 그것을 활용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국제 정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봤을 때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러시아가 핵 무기를 진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그거는 앞으로 전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의미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군이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점령 지역을 조금씩 수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러시아가 30만을 동원했음에도 이 재래전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면은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러시아가 사용한다면 뭐 키이브나 그렇게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인구가 없는 지역에 피해가 적은 지역에 사용하겠죠. 그래도 그 한 발이면 엄청난 공포심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장 환경을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전술핵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북한이든 러시아든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항상 예상에 빗나가는 시나리오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석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3국이 함께 발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7차 핵실험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단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과 또 러시아와 국제사회, 유엔이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미중 관계 안 좋고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7차 핵실험을 했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처럼 6차까지는 제재안을 같이 합의했고 동의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7차 핵실험에 대한 걸림돌이 지금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그만큼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핵실험, 앞서서 이제 러시아 핵 이야기도 하시면서 핵이라는 무기는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기능 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실험인지 아니면 정말 심리적이고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있다 하는데 정치적인 의미, 상징적인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북한이 전술핵을 만들었으니까 소형화를 위해서 핵실험이 필요하다. 근데 여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6번 핵실험을 했고 북한이 그러니까요. 3차 핵실험 이후에 소형화를 성공했다 하고 또 예. 소형화된 무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뭐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한 정치적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완벽한 핵보유국이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완벽한 핵보유국을 완전하게 비핵화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이제는 거의 주류처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또 북한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코로나와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완벽한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가진 그런 북한이다라는 것을 선전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징성이 상당히 부여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현재 북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